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특수부대. 2. 실제 훈련은 극도로 어렵다. 3. 강대국과 비교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실 E-707 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 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 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 특임대의 훈련을 수락해 봤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 특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부대 606 특공부대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수의임을 알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춘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 특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2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비 실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전규 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0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 이 네이비 실 소속이었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멜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즈의 지도자 알바그다다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세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역시 델타포스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멜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죽음을 각오하는 작전에 투입되죠.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흥콩비오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 그롬,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 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멜타포스, 독일의 지스 G9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707 특임대에 전신이 있습니다. 바로 606 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카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G9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 고단자 및 사격 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 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 제1기 606 특공부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 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이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 스와트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 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익힌 무술이 실전무술,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12.6 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총에 맞은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 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질지에 전두환의 개인 경호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 부대로 계층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부대가 바로 707 특임대죠.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호 대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공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뿐이었습니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희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 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707 특임대의 본래 임무는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 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극비에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주석궁을 폭파한 후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특임대의 훈련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지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해상으로의 침투, 고공에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전문적인 별도의 훈련을 받죠.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1대1 격투 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적 후방의 침투해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탄탄한 팀워크에서 나오죠.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지스-G9,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훈련과 베테랑들의 1대1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특수부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최근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강철부대라는 특수부대 관련 예능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에 있는 각종 특수부대를 제대한 예비역들이 모여 서바이벌 경쟁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빌리빌리라는 동영상 사이트에는 관련된 수백 개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다는 사실에 일부 외국인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수부대 의력은 예전부터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마다 한국의 특수부대 예능을 따라하며 몸싸움 게임을 하는 게 유행으로 번질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단순히 예능 방송 하나만으로 보고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능은 예능일 뿐이기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특수부대의 전력보다는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아시아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체격 역시 모두가 왜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방송뿐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명상이나 사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 편견이나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남아인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왜소한 체격이 있는데, 막상 동남아 군인들을 봤는데 미군에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외모에 대한 칭찬 역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특수부대원들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외모나 체격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과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이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해 3-4cm 이상 더 크다고 하는데요. 1700년대에 일본인들이 기록한 삼도통 남도설에는 조선인들은 체격이 거대하고 힘도 세며 밥도 일본인들의 2배 이상을 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분명 아시아인이 아닐 거야, 여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나서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외모와 체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인들을 포함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특수부대를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극단적일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그 흔한 자동장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 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 M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에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도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한 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 M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 비해 메르카바 M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 2를 제외하면 주력 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 M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2가 시속 70km는 너끈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종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 MK-4는 조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에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0위권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기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증 파괴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진 못하더라도 적선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에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 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전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츠 핵시설의 원심불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에 포진한 친이란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 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 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왔는데요. 폭풍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